천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당했거든요. 뼛속 깊이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야,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거냐. 지금 니네는 총 대신 펜을 잡고 배워와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자기 소득의 30%에서 50%를 아이들의 사교육비에 씁니다. 작년 기준으로 베트남은 미국의 7대 무역 국가예요. 지금 미국에서 소비되는 신발, 의류, 가방 50%를 베트남에서 생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베트남에서 막 도착한 유영국이라고 하고요. 저는 본래 아모레퍼시픽 베트남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신용평가 회사를 많이 알고 계시는 나이스그룹에서 유통 관련된 법인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왜 베트남 시장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고 가깝고도 먼 아세안이라고 하는 칼럼을 통해서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베트남에서 13년째 근무 중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자료가 사실은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참 발전해 가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발전을 이루면 통계 자료 같은 게 좀 풍부한데 베트남은 그런 지표가 좀 잘 반영이 좀 되어 있지 않고 보고서들이 나와도 2, 3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 나온 보고서들이 많아요. 근데 베트남은 하루하루가 정말 다를 정도로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데 2, 3년 전 자료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늦죠. 저도 사실 베트남에 오기 전에는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뭔가 되게 비슷하지 않나? 왜냐면 국기가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베트남 국기도 빨간 바탕에 가운데 황금색 별이 있고 5성 금홍기라고 해서 5개의 별들이 빨간색 바탕에 있다 보니까 뭐 같은 공산주의 국가고 거의 뭐 형제 국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국기가 중국 국기보다도 7년 정도 먼저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좀 되게 권위주의적이고 좀 억압을 할 것 같은 중국 공산당 정부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하고 베트남 정부에서 느껴지는 건 전혀 달라요. 베트남은 공산당의 국가이긴 하지만 유연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에 와서 계셔보면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가 맞나? 매우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너무나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국가인데 이런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베트남은 천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당했거든요. 오랫동안 중국과 싸웠다가 중국에 복속되었다가 또다시 항쟁해서 독립을 했다가 이 과정을 천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뼛속 깊이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붙어있는 나라치고 사이가 좋은 나라는 잘 없잖아요. 오랫동안 중국은 계속해서 복속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은 우리를 또다시 복속하려 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도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붙어 있는데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봐야 베트남 경제 발전에 정치 발전에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다고 대놓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러면 손해를 볼 테니까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되 언제든지 중국이 우리 베트남을 잡아먹으려 할 것이다. 항상 경계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보통 남중국해라고 불리는데 베트남에서는 이제 베트남 동해죠. 우리의 동해를 Sea of Japan이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느끼는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도 그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베트남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꼭 베트남 동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거기에 섬 때문에 영토 분쟁을 지금 겪고 있어요. 베트남이 미국하고 전쟁 막바지에 중국이 그 섬들을 점령해버렸거든요.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정신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도 못했고요. 그 이후로 꾸준히 지금 영토 분쟁이 발발하고 있고 중국과의 물리적 충돌 때문에 베트남 군인들이 64명이 죽었고요. 사망을 했고 군함도 2척이나 침몰을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꾸준히 반중국 시위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통 동남아 국가라고 하면 아세안에 가입되어 있는 10개 국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루나이 이렇게 이제 10개 국가를 보통 우리가 동남아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동남아 국가 특유의 피부도 좀 까무잡잡하고 정서상으로 좀 되게 다를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동남아 국가 중에 베트남은 한자 문화권이었어요. 과거에 한자를 썼었어요, 우리처럼. 그리고 유교 문화권이고요.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베트남을 중심으로 두고 왼쪽에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가 있는데 그 나라들은 한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종교도 힌두교하고 소승불교가 합쳐져 있는 나라예요. 바로 붙어있지만 전혀 문화가 달라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바닷가 이 해양 문화권의 동남아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있는데 물론 싱가포르는 이제 화교들이 워낙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또 무슬림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트남 딱 그 중간에 있으면서 중국 대륙하고도 붙어 있고 우리와 매우 비슷한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자감을 설치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국자감을 설치하고 뭐 과거제도 시행했다 이런 거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베트남에서 똑같이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문화체제도 그렇고 삶 문화체제가 너무 비슷한데 보통 우리가 동북아 국가라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 그러니까 동북아 3국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동북아 4국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은 이제 하노이를 포함한 북부 쪽하고 호치민을 포함한 남부 쪽의 문화가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한 300년 전까지는 이 호치민을 비롯한 이 남쪽 지방은 원래 캄보디아 쪽 영토였던 것을 베트남이 꾸준히 이렇게 복속을 해서 지금의 영토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남쪽은 동남아 특유의 문화가 좀 있고 북쪽은 동북아 문화권의 모습이 좀 갖춰져 있고 모든 걸 자꾸 이제 경제적인 걸로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근데 동남아 내에서도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유통적으로는 최고 선진국이거든요. 한국보다도 쇼핑몰도 엄청 더 잘 돼 있고 고급 브랜드들도 더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동남아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아니야? 더운 지방 사람들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해요. 근데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이제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데를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부르는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거를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태국까지. 그런데 베트남은 캄보디아, 라오스를 위성 국가처럼 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도 베트남이 1975년에 침공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는 킬링필드를 일으킨 폴포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던 폴포트가 이제 베트남 교민들도 막 학살하고 베트남의 남부지방도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베트남이 이제 캄보디아를 점령을 했고 지금의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도 29살 나이에 외무장관이 됐는데 다 베트남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캄보디아의 시엠립, 앙코르와트 사원, 시엠립에 있는 앙코르와트 사원도 앙코르와트를 관리하는 회사의 지분을 베트남 기업이 51%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국적기, 캄보디아 항공의 지분도 49%를 베트남 항공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스도 공산국가거든요. 라오스의 공산당이 설립하는데 베트남 공산당이 도와줬어요. 라오스와 베트남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몇 년 전에 라오스 국회의사당을 새로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베트남에서 기부 형식으로 지어줬는데 당연히 국회의사당을 지으면 그냥 민간 건설사가 지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거를 베트남 공병대가 지어서 줬어요. 상징하는 바가 크죠. 군의 공병대가 지어줬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 정석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중국이 지금 특히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1대1로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돈을 막 쏟아부으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하고 라오스의 중국 자본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 입장에서는 베트남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의 손을 잡았다가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파탄이 났죠. 라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 IMF 구제군용 신청한 지가 좀 꽤 됐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산이 났거든요. 중국의 손을 덥석 잡았다가. 미국을 뭐 등에 업는 베트남 동해의 영유권 분쟁 때문에 중국하고 계속해서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데 중국이 점유한 섬에다가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게 공항도 설치하고요. 군함이 접안할 수 있게 항구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그 일대가 지금 가스하고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된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거기서 지금 석유 수출을 이미 시작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베트남하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베트남이 중국에 밀리다 보니까 전쟁을 오랫동안 해왔던 미국하고 손을 잡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여행들 가시는 다낭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베트남 중부지방인데 거기가 그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바로 앞바다에 위치한 그런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징하는 바가 되게 크죠. 보통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따라오는 구축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 해서 어지간한 나라, 한 나라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항공모함 이 전대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베트남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는 중국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하고 손을 잡고 이내 중국을 공격할 테니까 우리 함부로 건드지 말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엄청나게 가까워졌다고 하는 게 표면적으로 확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2020년까지는 베트남은 정말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었어요. 저희는 거의 마스크도 잘 안 쓰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지냈는데 21년 5월부터 해서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서 베트남이 완전히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봉쇄를 당했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봉쇄를 당해서 6개월 넘게 일주일에 한 번 슈퍼마켓에 정말 필수 음식을 사러 갈 때 아니면 못 나갈 정도로 국가 전체가 마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손길을 내민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까지 베트남에 지원한 백신이 4천만 명의 분에 해당되는 그 백신을 지원해줬고, 화이자 백신을 보관을 하려면 특수 냉동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 국방부가 국방부의 예산으로, 그리고 뭐 DHL 같은 민간 수송기로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괌 기지에 있는 군 수송기로 해서 베트남에 보내줍니다. 이거는 베트남이 라오스에 국회를 기부할 때 공병대가 지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상징하는 바가 크죠. 미 국방부가, 미 군이 베트남을 도와준다. 중국 입장에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2021년에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 코로나 백신 100만 도스를 가지고 왔는데 중국에서 난리가 나서 해리스 부통령이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중국 대사가 베트남 총리를 만나서 미국 백신 받지 말고 우리가 백신 다 지원해줄게. 니네 미국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라는 걸 보여줄 정도로 중국이 너무 다급하게 베트남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걸 막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으나 뭐 택도 없죠. 지금 미국에서 소비되는 신발, 의류, 가방 50%를 베트남에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미국하고 베트남은 너무 가까워졌고요. 작년 기준으로 베트남은 미국의 7대 무역 국가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가 이 트럼프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음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든 공화당 쪽의 대통령이 되든 바뀔 기조가 전혀 없어요.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 이어질 건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정말 값싸게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최대 이슈 중에 하나는 물가 잡기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싼 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만들어줄 거냐? 베트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을 베트남이 대체할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 집중되는 걸 분산시키려고 하는 게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다시 인도.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중국의 힘을 빼고 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이 공급망을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하지만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서 대박이 난 거죠. 어렸을 때 항상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은 정말 잘 될 거야.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도 자기 자녀 교육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은 석유나 이런 천연자원도 부족하지만 인적 자원이 우수하다. 양질의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나라를 성장시킬 거라는데 고스란히 그게 베트남이 적용이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전쟁 중에도 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호치민 주석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전쟁 중에 폴란드나 체코나 소련으로 사람들을 자꾸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니 전쟁 중인데 우리 총 들고 싸우고 싶습니다 했더니 야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거냐. 지금 니네는 총 대신 펜을 잡고 배워와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느 한 지도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 우리가 유교의 큰 것 중에 하나가 입신양명이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집안을 이렇게 세우든 나를 널리 알리든 공부를 해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학생이 뭐 잘못하면 야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요. 뭔가 잘못했어도 학생이라 그러면 봐주고 공부를 해라. 그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게 공부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 2022년 기준으로 4,110달러예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낮죠. 그런데 자기 소득의 30%에서 50%를 아이들의 사교육비에 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중국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베트남 정도일 거예요. 일본하고. 베트남에서 직원들을 대하시는 한국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들은 중국에서도 공장을 운영하셨고 또는 인도네시아나 미얀마나 라오스에서도 공장을 운영하셨던 업체들도 많으세요. 그럼 그분들은 비교가 되시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학습력이 제일 뛰어나다고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은 뭔가 배워서 그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거나 자신이 뭔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정말 눈이 번쩍번쩍 해지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해요. 인근 다른 동남아 국가에는 고등학생인데도 오전에 4시간밖에 수업 안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베트남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베트남에서는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도 야간 자율학습하고 밤 10시, 11시에 우리처럼 봉고차가 와서 실어 가기도 하고요. 봉고차 실어서 또 학원 가고 또 이제 부모들이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없고가 이 나라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베트남이 딱 그 부분에서는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2011년에 베트남에 이제 처음 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슈퍼마켓에 가면 이제 비닐봉지 담아주잖아요. 근데 비닐봉지가 너무 얇고 쉽게 찢어져서 2겹, 3겹씩 해줬어요. 이미 10년 전, 15년 전에도 봉지 하나만 가지고도 뭐 몇 킬로 되는 물건이 들어도 전혀 걱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3겹을 해줘도 저는 항상 밑에 받치고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리고 시내에 편의점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편의점이라고 하는 게 생긴 지가 15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 당시에도 몇 개 들어있지도 않았고요. 냉장, 냉동, 물류 체인, 콜드 체인이 잘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슈퍼마켓에 우유가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선한 우유가 잘 없고 탈취 분유 같은, 그러니까 멸균 우유, 그 상온에 보관하는 멸균 우유 위주로만 돼 있었고 정말 뭐 줄 서지를 않았어요. 제가 기차역에 갔는데 1시간 반부터 가서 미리 표를 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 차례가 오질 않아서 표를 못 끊었어요. 기차를 타기 이제 2분 전에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어떤 베트남 아줌마분이 막 울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왜 표를 안 해주냐고 그 아줌마한테 제가 제 번호표를 주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표를 그 아주머니에게 주고 나왔을 정도로 정말 무질서하고 뭐 길거리에서는 아무나 뭐 오줌 싸고 왜냐면 근데 공중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거든요. 그랬었는데 5년,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줄을 잘 서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1985년, 6년도에 정말 무질서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매치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그 당시 드라마에는 항상 월급날에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힘 빠져있는 가장의 모습이라든지 직원들 급여를 찾아오는 격리 여직원이 도둑 맞아가지고 맨날 같은 뭐 한패가 아니냐 이런 오해받는 장면이 항상 드라마에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선진 시민이 돼야 된다, 줄을 서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게 한순간에 다 바로 잡혔거든요. 근데 베트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베트남이 너무 비슷한 게 이 변화의 적응력이 너무 빨라요. 제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2011년도 당시 저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월급이 25만 원에서 30만 원밖에 안 되는 저희 직원들이 갤럭시라든지 아이폰 최신형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베트남에 지낸 동안 한 7년 동안의 궁금증이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저걸 쓰지? 호치민 같은 데에서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소득 수준하고 이게 도저히 매칭이 안 될 정도로 뒤늦게 이제 그 제 궁금증이 풀렸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거,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건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게 스마트폰하고 오토바이인 거죠. 나 아이폰 쓰는 사람이 하면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나 보다, 경제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오토바이도 어떤 브랜드인지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이 스마트폰 쓰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베트남에서는 2011년도에도 와이파이가 어디서든지 다 무료였습니다. 길거리에 허름한 식당, 정말 뭐 안진뱅이 의자 같은 데서 먹는 커피 한 잔에 우리나라 돈 1,000원도 안 하는 그런 카페에서조차도 와이파이는 무료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와이파이가 무료로 카페 같은 데서 도입되기 시작한 게 2015년, 2016년이에요. 그때 스타벅스가 와이파이를 무료로 도입한다. 그것도 뭐 1시간 무료, 뭐 2시간 무료 이거 한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모 업체에서는 우리는 와이파이 그거 안 해. 했다가 매출이 급감했었죠.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 당시에는 베트남 소득 수준은 2,00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와이파이가 이미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인근의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장을 가면 5성급 호텔에 묵어서 와이파이 24시간 쓰는데 15달러 정도 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소득 수준이 낮은 베트남에서는 무료였어요. 그리고 보통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라 그러면 그런 통신 같은 거를 많이 제한을 두고 이렇게 자유롭게 못 쓰게 하잖아요. 베트남의 이 통신 시설을 군이 다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도시 전체가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참 많이 다른 베트남이죠.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베트남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보면 앞으로의 10년은 더 빨리 더 많이 변할 거거든요. 10년 전에는 저는 한국이나 일본 또는 중국의 발전, 변화했던 그 양상이 너무 비슷해서 베트남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가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예상이 안 되는 게 지금 2023년의 베트남의 모습과 한국의 모습과 중국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물론 아직 2000년대 초반의 모습과 뭐 90년대 모습과 시골 같은 데는 80년대 모습이 아직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새로운 걸 만들어낼까? 요즘 들어서 베트남의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요. 틱톡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춤추면서 하는 뭐 팅팅탕탕 혹시 아세요? 그게 베트남 노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좀 중국풍처럼 들려서 중국 노래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게 베트남 노래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곧 3월에 열리는데 거기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사람이 다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전쟁 직후에 보트피플로 미국에 넘어간 이제 피난민들이긴 합니다만 세계적인 이 영화제의 남우조연상과 여우조연상 동시에 오른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예술 쪽에서도 이제 베트남이랑 국가가 보여주네. 이제 그게 올려줄게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역량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운데 후보에 오른 분들은 다 당연히 이제 미국 국적에 미국에서 어렸을 때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가 민족성 자체가 좋은 환경 조건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그런 연예계에서 탑 클래스의 수준에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는 경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이민자가 뭐 국회의원이 됐다거나 그런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베트남이 이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기준으로 4,110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2035년에 10,000불 돌파를 지금 베트남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해마다 7, 8%씩 성장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과거처럼 베트남이 그냥 저임금 노동력으로 뭐 신발이라든지 옷 같은 거 만들어서는 절대 그 목표 달성 못해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은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집중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파트들의 건폐율을 보면 보통 17%, 15%입니다. 땅을 여기 20평만 지어야 돼. 100평 되려면 10층이 돼야 200평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시스템을 아시면 부동산에 제가 장담하건데 반은 이미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디테일입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고 저 땅이 이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